한국 딱 한 번만 용서 부탁드립니다. 다 뺏어가면 우리 진짜 큰일 나요.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경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이어도를 봉쇄하려 했던 중국. 10분 안에 퇴거 안 하면 진짜 포격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협박하며 이어도 앞바다에 좌초된 미국 잠수함의 기술을 훔치려고 했죠. 그렇게 중국의 생각대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것만 같던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중국의 검은 속내를 파악하고 있던 한국은 중국 함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국제망신을 당한 중국은 한국의 모든 걸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중국의 야욕을 박살낸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해군이요? 400년 전 이순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옆자리 유럽 대표가 피식 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이 번졌어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때마다 이순신을 꺼내드는데 현대전에서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에이든 하트먼, 미 합동참모본부 교리훈련 검증국 선임평가관입니다. 퇴역 해군 대령 출신으로 28년간 교전 수칙과 사고 검증을 담당해왔어요. 검증되지 않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게 제 철학이었죠. 그 기준대로라면 한국은 제 파일에서 공백이었습니다. 이순신 이후 400년 현대 해전에서 증명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백이라고 치부했던 나라가 그날 규칙 전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뉴욕 유엔 본부 회의장이었어요. 의제는 이어도 해역 보존구역 지정이었습니다. 환경을 지키자는 말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죠. 각국 대표들은 결의안 문구를 다듬고 있었고 분위기는 통과 직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참관석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위성 캡처였죠. 화면 속 바다는 회의장의 언어와 전혀 달랐습니다. 준설선이었어요. 70여 척이 산호대 위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매립용 토사를 쏟아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보존을 말하는 입과 매립을 실행하는 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캡처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각, 좌표 해상도. 조작이 아니었어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 화면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중국 대표단 쪽을 봤습니다. 리세롱이 단상에 올라 있었죠. 중국 해양전략 특별 대표.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보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해양 생태계는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이어도 해역의 산호초 복원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복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태블릿에는 그 복원 현장이 매립공사로 찍혀 있었는데요. 저는 메모를 남겼어요. 보존과 현장이 다르다. 이 정도 괴리는 어느 나라든 있는 일이었죠. 문제는 그 괴리를 누가 지적하느냐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을 봤어요. 그들은 조용히 자료만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에 나서지 않았죠. 발언 기회가 왔을 때도 서면 자료로 대체한다고만 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패배로 읽었습니다. 28년간 국제회의를 지켜봤어요. 규칙 전쟁에서 침묵하는 쪽은 지는 겁니다. 말싸움에서 밀리면 문서에서 밀리고 문서에서 밀리면 현장에서 밀리죠. 그게 규칙 전쟁의 문법이에요. 한국은 그 문법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마테오 로시가 제 옆자리로 왔습니다. 유엔 해양환경규정 자문관이었죠. 이탈리아 출신의 법률가로 저와는 몇 번 사건 검토를 함께한 적이 있었어요. 하트먼, 이 조항 봤습니까? 마테오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결의안 초안이었어요. 저는 그가 표시해둔 문장을 읽었습니다. 보존구역 반경 50km 내 군함 진입 시 환경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 짧은 문장이었죠. 그런데 그 짧음이 덫이었습니다. 군함만 묶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선, 어선, 준설선은 해당 없어요. 군함만.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환경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 이 문장 하나로 특정 국가의 해군만 발이 묶이는 구조였어요.
중국의 준설선은 보존구역 안에서 매립을 해도 환경 파괴가 아니고 한국이나 미국의 군함이 접근하면 환경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사슬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이름 앞에서 반대하기가 쉽지 않죠. 마테오의 말이 맞았어요. 환경을 반대하는 나라는 악당이 됩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감정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리세롱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존이라는 단어로 바다를 닫고 환경이라는 감정으로 함대를 묶는 전략이었죠. 저는 한국 대표단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자료만 제출하고 발언은 하지 않고 언론전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는 걸까요? 이 정도 덧치면 소리를 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국 대응 능력 부족으로 판단. 이순신 이후 공백 지속.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리세롱과 마주쳤어요. 그는 승자의 여유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하트먼 평가관 오랜만입니다. 리 대표, 오늘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은 모두의 관심사니까요. 그는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존이라는 단어 뒤에 봉쇄가 있었고 환경이라는 감정 뒤에 전략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규칙 전쟁은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문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해운사들이 위험 공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어도 해역 항로 불안정, 보험료 상승 예고. 상선들이 먼저 발을 뺐습니다. 군함보다 상선이 먼저 멈추는 양상이었죠. 총성보다 먼저 보험과 항로가 멈춘다는 사실이 불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규칙과 보험과 여론이 하나의 사슬이 된 전쟁이었죠. 그 사슬 안에서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말싸움에서 빠진 나라가 규칙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너무 정확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언론전에서 빠지고 자료만 제출하는 패턴. 그게 무능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능치고는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마치 말싸움을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왜 가장 유리한 반박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메모에 남겼습니다. 침묵이 패배라면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정확한가? 답을 얻기 전에 다음 소식이 터졌습니다. 11월 20일. 미 잠수함 실종 보고가 유엔 회의장을 뒤집었어요. 이어도 해역 심해에서 통신이 끊겼다는 겁니다. 좌초인지 사고인지 공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산소 잔량이 줄어들고 있고 규칙이 구조를 막고 있다는 것. 보존구역 50km. 그 안에 우리 잠수함이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규칙이 무기가 되면 구조도 인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든 쪽이 구조의 조건을 제시하겠죠. 리세롱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준비하는 건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펜타곤 위기 대응실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화상회의 화면에는 얼굴들이 빼곡했죠. 국방부, 해군, 국무부, 정보국. 모두 잠을 설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교리훈련 검증국 대표로 참석했어요. 평소 같으면 참관만 하는 자리였는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브래들리 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펜타곤 위기 대응 작전 실장이었죠. 현재 상황을 정리합니다. USS 네바다 이어도 해역 심해에서 좌초. 통신 두절 상태. 승조원 132명. 산소 잔량 기준 생존 가능 시간은 약 4시간입니다. 4시간. 그 숫자가 회의실을 눌렀습니다. 저는 해도를 봤어요. 좌초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존구역 반경 50km 안. 정확히 그 안이었어요. 어제 유엔에서 통과 분위기로 굳어진 그 구역 말입니다. 구조함 투입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보존구역 진입 시 환경 파괴 행위로 규정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조함도 군함이니까요. 구조하러 가는데 환경 파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문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어제 마테오가 보여준 그 문장. 군함 진입 시 환경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 그게 지금 우리 구조함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규칙이 무기가 되면 구조도 범죄가 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때 다른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사라 밀러였죠. 미 해군 잠수함 사고조사 파견 조사관. 그녀는 이미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사라, 현장 평가 부탁합니다. 네. 좌초 원인은 아직 불명입니다. 자연 지형 충돌인지 외부 충격인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사라가 잠시 멈췄어요. 블랙박스와 소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을 영영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모르면 상대방이 원인을 정해버릴 겁니다.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가 서사를 쓴다. 28년간 봐온 규칙 전쟁의 문법이었죠. 저는 메모를 남겼어요. 기록 확보 우선. 구조보다 증거가 먼저다. 그런데 브래들리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함 투입 시 확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중국 함정이 해역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쪽도 움직일 겁니다. 그럼 못 움직인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 그 단어가 회의실을 맴돌았어요. 132명의 승조원이 산소를 소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명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괴리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브래들리의 계산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분 없이 움직이면 확전이고 확전은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국 측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리세롱 명의의 공식 성명이었죠. 저는 그 문장들을 읽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미 해군 함정의 구조를 제안한다. 다만 사고 원인 조사의 투명성을 위해 구조된 함정과 승조원은 인근 시설로 이송하여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인도주의, 투명성, 공동조사. 단어들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단어들 뒤에 숨은 의미가 있었어요. 이송시설이 어디입니까? 사라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인공섬으로 이송한다는 건 잠수함과 승조원을 통째로 넘기라는 겁니다. 구조가 아니라 압류였죠. 기술을 빼가고 승조원을 인질로 잡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구조 제한이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우리가 구조를 방해한 게 됩니다. 여론에서요. 그게 덫이었습니다. 받아들이면 기술을 빼앗기고 거절하면 승조원을 버린 나라가 되는 거죠. 리세롱은 그 덫을 정확히 설계해뒀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산소 잔량 기준 3시간 40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엔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내용 공유합니다. 화면에 브리핑 요약이 떴어요. 저는 첫 문장을 읽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한국 측 불법 구조물 의혹이 제기되었음. 한국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등장했어요. 이어도 과학기지. 그게 불법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잠수함이 좌초한 원인이 한국의 불법 구조물 때문이라는 프레임이었죠. 이게 무슨 소립니까? 이어도 기지가 왜 나옵니까? 사라가 물었습니다. 중국 측 주장입니다. 기지 운용 중 발생한 해저 진동이 좌초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리세롱의 전략이 보였습니다. 구조 조건으로 압박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한국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중덫이었죠. 미국을 협박하고 한국을 가해자로 만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 한 줄 문장이 각국 헤드라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불법 구조물 의혹. 이어도 기지 책임론. 언론은 의혹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확인되지 않아도 제목이 되니까요. 저는 한국 대표단의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공식 반박 성명도 없고 언론 대응도 없었습니다. 유엔에서도 질의응답을 회피하고 서면 자료만 제출했다고 했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건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명을 쓰고 있는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걸까요? 제가 한국이라면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반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한국이 정말 불법 구조물을 운용했다면 중국은 이미 소송 자료를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의혹만 제기하고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반박도 안 하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침묵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뜻이죠. 한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거나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침묵의 이유. 한국이 숨기는 것 또는 준비하는 것. 회의가 끝났을 때 산소 잔량은 3시간 10분이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브래들리는 명분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구조함은 대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32명의 승조원이 어둠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고 우리는 문장을 계산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한국은 왜 반박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유리한 카드를 왜 쓰지 않는 걸까요? 침묵이 포기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침묵이 포기치고는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마치 말싸움을 일부러 피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장을 봐야겠다고요. 서류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주로 가야 했어요. 이어도 기지와 가장 가까운 곳.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순신 이후 공백이라고 적었던 제 메모가 맞는 건지 이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렸을 때 바람이 거셌습니다. 11월 말에 제주는 생각보다 추웠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렌터카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성산 쪽 해군기지 인근이었죠. 이어도 기지와 가장 가까운 육상 거점.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차를 몰면서 뉴스를 들었어요. 모든 채널이 이어도 사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 잠수함 좌초, 중국의 구조 제한, 한국 불법 구조물 의혹. 헤드라인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전쟁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주도로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관광버스가 지나가고 감귤 트럭이 달리고 해녀들이 바다로 향하고 있었죠. 뉴스 속 긴장감과 현장의 일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 괴리가 불편했습니다. 위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성산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신원 확인을 거쳤어요. 미 국방부 파견 조사관 자격으로 출입 허가를 받아뒀습니다. 경비병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김도윤 수석 연구원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안내를 따라 기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설은 깔끔했습니다. 최신은 아니지만 정돈되어 있었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분주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통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훈련된 대로 움직이거나. 이 기지는 후자였어요.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전쟁을 말하는 동안 현장은 점검표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관제실 앞에서 김도윤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국방과학연구기관 해양체계 수석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책상에만 앉아있는 연구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트먼 평가관, 멀리서 오셨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도윤이 잠시 저를 봤어요.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전쟁 직전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군요.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긴장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담담했죠. 이쪽으로 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김도윤을 따라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모니터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 해류 데이터, 기상 정보. 그리고 한쪽에 이어도 기지 CCTV 화면이 있었죠. 화면 속 기지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통신은 어떻습니까? 끊겼습니다. 언제부터요? 어제 오후부터요. 중국 측 퇴거 통보가 시작된 직후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퇴거 통보라니. 이어도는 한국이 관할하는 해역인데 퇴거 통보가 웬 말입니까? 퇴거 통보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네. 왜요? 김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응답하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면 협상이 되죠. 협상이 되면 우리가 불법 점거자로 규정되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요. 그래서 무응답입니까? 무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무응답과 응답을 남기지 않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전자는 무능이고 후자는 선택이죠. 대신 뭘 하고 있습니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도윤이 CCTV 화면을 가리켰어요. 기지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차폐, 장비 봉인, 저장 장치 교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지금 남길 건 말이 아닙니다. 흔적이에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침묵한 이유. 유엔에서 반박하지 않은 이유. 말싸움을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남겨야 할 것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다른 남자가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점검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소개했죠. 한태준 총괄입니다. 이 기지 시설과 운용을 26년째 담당하고 계십니다. 26년. 저는 그 숫자에 눈이 갔어요. 한 사람이 한 장소를 26년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규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규정이요? 비상보전 규정. 통신 두절시 기록 우선 원칙이에요. 그는 점검표를 보여줬습니다. 항목들이 빼곡했어요. 봉인 완료, 백업 완료, 출입 기록 확인. 체크 표시가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죠.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중국 함정이 포위하고 있다면서요. 위협에 대응은 안 합니까? 한태준이 저를 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은 기록으로 합니다. 기록이요? 우리가 뭘 했고 뭘 안 했는지 남기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옳았는지 판정할 때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판정.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을 전투가 아니라 재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기지 외부 영상이었습니다. 헬기장 가로등이 보였죠. 그런데 불빛이 이상했어요.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고장입니까? 아닙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신호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깜빡임에 패턴이 있었어요. 길게 3번, 짧게 2번, 다시 길게 1번. 반복되고 있었죠. 무슨 신호입니까? 도청을 피하는 통로예요. 디지털이 막혀도 아날로그는 남으니까요. 한태준이 점검표에 그 패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디지털이 아니라 종이에 펜으로 적고 있었죠. 누가 봤습니까? 받을 사람이 봤습니다. 김도윤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따라 기지 외곽으로 나갔어요. 해안가 쪽이었습니다.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장비들이 보였어요. 이게 뭡니까? 해저 통신선 접속 시설입니다.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구리선 케이블. 오래전에 깔린 해저 통신망의 일부였습니다. 광 케이블이 보급되면서 거의 쓰이지 않게 된 시설이죠. 아직 작동합니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한태준이 단자를 연결했어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잡음 사이로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죠. 사람 목소리였어요. 이게 이어도까지 연결됩니까? 연결됩니다. 디지털이 끊겨도 음성은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오래된 구리선이 마지막 방송로였어요. 위성이 막히고 광 케이블이 끊겨도 이 선은 살아있었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포위망은 벽처럼 보이죠. 그런데 벽에도 틈이 있습니다. 틈이요? 감시의 빈틈, 절차의 순서, 시간의 간격. 그걸 문으로 볼 줄 알면 벽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내 파일 속 문장을 떠올렸어요. 이순신 이후 공백. 그 문장을 지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신호는 누가 봤습니까? 무엇을 움직이게 합니까? 김도윤이 잠시 바다 쪽을 봤어요. 받는 쪽은 물 위가 아닙니다. 물 아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수중에서 열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새벽 4시에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관제실로 뛰어갔어요. 김도윤과 한태준이 이미 모니터 앞에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상 레이더 영상이 떠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 함정이었어요.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점들이 층을 이루고 있었어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그리고 뒤쪽에 더 큰 점들이 보였습니다. 상륙함급으로 추정됐죠. 이어도 해역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포위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2시간 전부터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런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점들을 세어봤습니다. 28척. 아니, 30척이 넘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작전용 함대입니다. 훈련이 아니었죠. 우리 쪽 대응은요? 대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한태준이 대답했어요. 움직이면 도발이 됩니다. 그게 저쪽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포위당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미국 같으면 즉시 대응 함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록이 남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다시 기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환산하고 있었어요. 전투가 아니라 재판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죠. 그때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수중 영상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미 잠수함 좌초 지점 부근입니다. 우리 쪽 무인 관측 장비가 찍은 거예요. 화면이 어두웠습니다. 심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업등이었죠. 저게 뭡니까? 김도윤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수중 장비가 보였습니다. 절단기였죠. 금속을 자르는 장비가 잠수함 외벽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건 구조 장비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절단 장비예요. 외벽을 열고 내부에 접근하려는 겁니다. 기술 탈취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구조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고 실제로는 잠수함 기술을 빼가려는 거였습니다. 리세롱의 인도주의 제안이 이거였어요. 구조가 아니라 압류. 사고를 빌미로 기술을 훔치는 작전이었죠. 승조원들은요?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산소 잔량이 2시간 정도 남았어요. 2시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포위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규칙 때문이었죠. 한태준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방금 도착한 공문이었습니다. 중국 측 명의였죠. 퇴거 최종 통보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었어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어도 구조물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내 불법 시설로 판단됨.
즉각 퇴거하지 않을 시 방해 행위로 간주하며 선제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제적 방어 조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은 없었어요. 한포 사격이었습니다. 이 문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봉인 보관 중입니다. 한태준이 대답했어요. 그는 이미 문서의 접수 시간과 자신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증거로 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 한 장이 나중에 무기가 됩니다. 한태준의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제 위협의 증거. 누가 먼저 칼을 빼들었는지 보여주는 문서였죠. 문장 한 줄이 한 포보다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관제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비 점검, 전력 우회, 저장 장치 교체. 모든 게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지시를 내렸어요. 최소 인원만 움직입니다. 흔적을 줄여요. 왜요? 우리가 뭘 하는지 저쪽이 알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 침묵은 겁이 아니었습니다. 기만이었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안에서는 전장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때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채널이었죠. 중국 측에서 최종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내 퇴거하지 않을 시 타격 개시. 10분이었습니다. 단 10분.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47분. 5시가 되기 전에 결판이 나는 거였습니다. 대응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응하면 저쪽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먼저 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고만 있을 겁니까? 한태준이 대답했어요. 10분을 다르겠습니다. 다르게요? 도망 시간이 아니라 폐쇄 시간으로요. 그는 점검표를 들었습니다. 항목들이 남아 있었어요. 최종 봉인, 증거 보전, 백업 완료. 그 항목들을 10분 안에 끝내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계산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태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6년간 이 자리를 지킨 사람의 판단이었죠.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 보전 체크리스트 시작합니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관제실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저는 수중 화면을 다시 봤어요. 절단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외벽에 불꽃이 튀고 있었죠. 시간이 없었어요. 저쪽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옆에 섰어요. 하트먼 평가관. 네. 이 싸움은 해전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판입니다. 누가 옳았는지 판정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총을 먼저 쏘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교전 수칙의 족쇄가 아니라 판정을 위한 선택이었죠. 선제 발사를 하는 순간 명분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옳아도 먼저 쏜 쪽이 가해자가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십니까? 증인을 살리면 됩니다. 김도윤이 수중 화면을 가리켰어요. 좌초된 잠수함. 그 안에 132명. 저 사람들이 살아서 나오면 증언이 됩니다. 뭐가 사고고 뭐가 공격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이 준비하던 것. 침묵 속에서 진행되던 작업. 그건 구조였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 증인을 살리는 구조.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시계를 봤어요. 4시 52분. 8분 남았습니다. 한태준이 체크리스트를 접었어요. 봉인 완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26년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물 아래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총 없이 시간을 뒤집는 방법. 그 답이 곧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5시가 되기 1분 전이었습니다. 관제실 모니터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났어요. 포위망 안쪽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점들이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도윤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입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이었어요. 장보고급으로 보였습니다. 세 척이 일렬로 부상하고 있었죠. 포위망 한가운데로 떠오르는 거였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처럼 보였어요. 중국 함대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28척 대 3척. 숫자로는 답이 안 나오는 싸움이었습니다. 뭘 하려는 겁니까? 쏘지 않습니다. 김도윤의 대답이었어요. 쏘지 않으면 뭘 합니까? 버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버틴다고요? 함포와 미사일 앞에서 버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해상 레이더 화면이 바뀌었어요. 중국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죠. 충돌 코스였어요. 저쪽이 먼저 쏘게 만들려는 겁니까?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저쪽 계획입니다. 충돌 직전까지 밀어붙여서 우리가 먼저 발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안 쏩니다. 교전 수칙이었습니다. 선제 발사 금지. 그게 족쇄처럼 한국 함대를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도윤은 그 족쇄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쏘지 않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쏘지 못하면 패배고 쏘지 않으면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판정을 바꿉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한국 잠수함 3척이 중국 함대 앞에 떠 있었습니다. 총을 쏘지 않는 벽. 스스로를 방패로 만든 거였죠. 그때 다른 모니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사라 밀러였습니다. 요코스카에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수중 구조 상황 보고합니다. 사라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좌초 잠수함과 접촉했습니다. 승조원 생존 확인. 132명 전원 생존입니다. 전원 생존. 그 말에 관제실이 잠시 멈췄어요. 한태준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블랙박스 확보 상황은요? 확보 완료. 소나 기록도 함께 봉인했습니다. 사라가 봉인 번호를 불렀어요. 한태준이 그걸 점검표에 기록했습니다. 시간, 번호, 담당자. 모든 게 문서로 남고 있었죠. 이송 준비는요? 경납고 밀폐 직전입니다. 3분 내로 완료됩니다. 경납고. 지하 경납 시설이었어요. 거기로 승조원들을 옮기고 봉인하면 구조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5시 4분. 중국 측 최종 경고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함포 사격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잠수함 3척이 여전히 떠 있었어요. 중국 함대와 좌초 지점 사이에 벽처럼 버티고 있었죠. 저쪽이 쏘려면 한국 함정을 먼저 뚫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렇게 버티면 뭐가 달라집니까? 시간이 달라집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어요. 구조를 끝낼 시간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잠수함 부대는 전투하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벌러 나온 거였죠. 쏘지 않고 버티면서 그 뒤에서 구조를 완료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국제뉴스 속보였습니다. 글로벌 해상보험 컨소시엄 긴급 경보. 이어도 해역 위험 등급 최고 수준으로 상향. 토마스 그레이의 이름이 보였어요. 보험 컨소시엄 리스크 총괄. 그가 경보를 발령한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상선들이 멈춥니다. 한태준이 대답했어요. 보험 경보가 뜨면 항로가 정지돼요. 배를 움직이면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연쇄를 따라갔어요. 보험 경보가 뜨면 상선이 멈추고 상선이 멈추면 무역이 멈추고 무역이 멈추면 압박이 커집니다. 군함이 아니라 경제가 움직이는 거였죠. 화면에 속보가 이어졌어요. 동아시아 항로 주요 상선 46척 긴급 정박. 46척. 하루에 움직이는 물류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게 멈춘 거였어요. 중국 함대가 포위망을 유지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된 거죠.
보험이 전쟁을 대신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전쟁은 그렇습니다. 총보다 돈이 먼저 움직여요. 그때 사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납고 밀폐 완료. 승조원 전원 이송 확인. 블랙박스와 소나 기록 봉인 완료. 한태준이 점검표에 마지막 체크를 했습니다. 시간을 적었어요. 5시 11분. 구조가 끝났습니다. 저는 해상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중국 함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있었죠. 왜일까요? 쏠 타이밍을 놓친 걸까요?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저쪽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우발 사고로 위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잠수함이 눈앞에 있고 국제뉴스가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고 보험 경보가 떴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쏘면 명백한 공격이 됩니다. 프레임이 바뀐 거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불법 구조물 운영자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한국은 총을 쏘지 않고 버텼고 구조를 완료했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이 쏘면 가해자가 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바다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내보내야 합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블랙박스 기록, 소나 파형, 좌초 원인 분석. 이걸 공개해야 프레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통신이 끊겨 있었습니다. 위성은 교란당하고 있었고 광 케이블은 신뢰할 수 없었죠. 디지털 채널로는 증거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보냅니까? 한태준이 대답했어요. 어제 보여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구리선, 해저 통신선. 그 오래된 아날로그 루트를 말하는 거였죠. 디지털이 막혀도 아날로그는 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도윤이 저를 봤어요. 뭘 말입니까? 증거를요. 파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게 사고가 아니라 공격인지. 교리평가관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28년간 규칙을 다뤄왔어요. 검증 언어를 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방법.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김도윤이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뭘 말해야 하는지 정리해야 했어요. 재현 가능, 반복 가능, 원점 추적 가능. 그 3가지만 증명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세상이 판단할 거였죠. 지하 통신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오래된 장비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녹슨 철제 캐비닛, 케이블 뭉치, 아날로그 계기판. 최신 장비는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 낡은 공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한태준이 구리선 단자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26년간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잡음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치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뭔가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한태준이 말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본 쪽 중개소를 거쳐서 국제 뉴스룸으로 갑니다. 나디아 카림이 받을 겁니다. 나디아 카림. 국제 뉴스룸 위기데스크 프로듀서였어요. 중동 분쟁 보도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죠. 조작된 영상을 걸러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검증하면 신뢰도가 달라져요. 김도윤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파형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기록입니다. 저는 그 파형을 봤어요. 물결처럼 출렁이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충격파 기록입니다. 잠수함이 좌초되기 직전에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이에요. 사라가 옆에서 설명을 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요코스카에서 제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파형을 보세요. 0.5초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자연 충격이라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0.5초. 정확히 그 간격으로 피크가 찍히고 있었죠. 주파수는요? 3kHz 대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3kHz.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어요. 자연음이라면 주파수가 분산됩니다. 고정된 대역은 인위적인 신호를 의미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김도윤이 말했어요. 교리평가관 방식으로요. 감정 빼고 증거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간 해온 일이었어요. 검증 언어로 말하는 법. 3가지만 증명하면 됐습니다. 재현 가능, 반복 가능, 원점 추적 가능.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나디아 카림입니다. 연결 상태 확인합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약간의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든 하트먼입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교리훈련 검증국 선임평가관이에요. 신원 확인됐습니다. 데이터 송신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금 보내겠습니다. 사라가 변환 장치를 조작했어요. 파형 데이터를 음성 신호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디지털 파일을 아날로그 회선으로 보내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했죠. 송신 시작합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삐삐거리는 소리. 옛날 팩스 소리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구리선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죠. 3분이 걸렸어요. 송신이 끝났습니다. 수신 완료. 파형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나디아의 목소리였어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중수신 검증입니다. 같은 파형을 다른 경로로 받아서 대조할 거예요. 저는 그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조작된 데이터는 경로마다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진짜 데이터는 어느 경로로 받아도 동일하죠. 아날로그 잡음이 오히려 조작을 막는 장치가 되는 거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5분이면 됩니다. 15분. 저는 시계를 봤어요. 6시 23분.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15분 동안 저는 설명을 준비했어요. 마이크 앞에서 뭘 말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빼야 했어요. 분노도 비난도 추측도 안 됩니다. 오직 증거만. 한태준이 옆에서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과부하 경고 로그, 냉각 우회 절차, 장비 점검 기록. 모든 게 시간순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내야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연속성 증거입니다. 파형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장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조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체크리스트를 봤어요. 손글씨였습니다. 서명과 시간이 빼곡했죠. 26년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온 흔적이었어요. 이게 기술 자랑이 아니라 책임의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했고 뭘 안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디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검증 완료. 다중경로 대조 결과 데이터 일치율 99.7%. 조작 흔적 없음으로 판정합니다. 조작 흔적 없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설명 송출 준비됐습니까?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에이든 하트먼입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교리훈련 검증국 선임평가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보고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감정을 빼야 했습니다. USS 네바다 좌초 사건 관련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충격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보며 읽었어요. 첫째, 충격파는 0.5초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이는 자연 발생 충격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파수가 3kHz 대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음은 주파수가 분산되지만 이 신호는 단일 대역을 유지합니다. 셋째, 원점 추적 결과 충격 발생 지점이 잠수함 외부 약 200m 거리로 확인됩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결론을 말했습니다. 종합 판단.
해당 충격파는 재현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원점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연사고가 아닌 인위적 작동 신호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마이크에서 손을 뗐어요. 끝이었습니다. 감정 없이 증거만으로 사실만 말했어요. 나디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출 완료. 현재 국제뉴스 긴급 속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국제뉴스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헤드라인이 바뀌고 있었어요. 미 잠수함 좌초 자연사고 아닌 외부 공격 의혹. 한국 불법 구조물이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외부 공격이라는 단어가 올라왔죠. 프레임이 바뀐 거였어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검증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달라집니까? 질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국이 뭘 숨겼나 해서 누가 왜 공격했나로요? 저는 해상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중국 함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죠. 후퇴하는 겁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한태준이 대답했어요. 왜요? 지금 쏘면 우발로 위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증거가 공개됐고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공격하면 명백한 전쟁 행위가 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함포 사격이 시작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고요했어요. 파형 하나가 전장을 바꿨습니다. 총이 아니라 데이터가, 함포가 아니라 증거가.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공개됐지만 공식 문장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다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결의한 문구가 바뀌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 판정이 역사로 남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어요. 보고서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순신 이후 공백. 그 문장을 지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공식 문장입니다. 유엔에서 결의 문구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야 판정이 찍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증거는 공개됐지만 도장은 안 찍혔죠. 그 도장을 받으러 가야 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헤드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사흘 전만 해도 한국 불법 구조물 의혹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어도 해역 외부 공격 의혹, 국제조사 요구 확산. 프레임이 뒤집힌 거였죠.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상황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함대가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포위망이 느슨해지고 있었죠. 충돌 직전까지 갔던 긴장이 한 발짝씩 물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제주에서 봤던 어두운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함포 사격이 시작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뭐가 바뀐 걸까요? 총을 쏜 게 아니었어요. 파형 하나를 공개했을 뿐이었습니다. JFK 공항에 내렸을 때 마테오 로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트먼, 유엔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회의입니까? 이어도 해역 결의안 수정 논의예요. 문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유엔 본부로 향했습니다. 사흘 전 그 회의장이었죠. 보존 결의안이 통과 분위기로 굳어지던 곳. 한국이 침묵하고 있던 곳. 그때 저는 그 침묵을 패배로 읽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흘 전의 여유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특히 중국 대표단 쪽이 눈에 띄었어요. 리세롱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손놀림이 불안해 보였어요. 승자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테오가 제 옆으로 왔어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떻게요? 파형 공개 이후 각국에서 조사 요구가 쏟아지고 있어요. 결의안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받았어요. 수정안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한 문장이었죠. 이어도 해역 사건에 대한 국제 공동조사 필요성을 인정한다. 공동조사. 그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원래 결의안에는 없던 문구였습니다. 한국 불법 구조물이라는 전제 위에서 보존 구역만 지정하려던 게 원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전제가 바뀐 거였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레임이 고정됩니다. 한국이 가해자라는 전제가 사라지고 누가 공격했는지 조사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마테오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장 한 줄이 판정을 찍는 거였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의장이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어도 해역 보존 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합니다. 각국 대표들이 발언했어요. 대부분이 조사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파형 데이터가 공개된 이상 원인 규명 없이 보존 구역만 지정하는 건 무리였죠. 리세롱이 발언대에 섰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사흘 전의 부드러운 미소는 없었어요. 입꼬리가 굳어 있었죠.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양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다만 일부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기반한 성급한 결론은 경계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 그가 파형 데이터를 부정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나디아의 다중 검증이 이미 끝났고 조작 흔적 없음이 공식 판정으로 나왔으니까요. 유럽 대표가 반박했어요. 해당 자료는 국제 뉴스룸의 독립 검증을 거쳤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배제됐습니다. 리세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반박할 카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브래들리 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펜타곤 위기 대응 작전실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하트먼 현장 상황 업데이트입니다. 중국 함대가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완전히 후퇴.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포위망이 풀린 거였습니다. 확전 가능성은요?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저쪽도 더 이상 밀어붙일 명분이 없어요.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 구조 결정을 미루던 그 조심스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명분이 확보되자 움직인 거였죠. 회의장에서 표결이 시작됐어요. 이어도 해역 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찬성, 찬성, 찬성. 손이 올라갔어요. 반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반대하면 고립이 심해지니까요.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수정안 통과. 의장이 선언했어요.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마테오를 봤어요. 끝난 겁니까? 문장이 찍혔습니다. 이제 이건 역사예요. 문장이 찍혔다. 공식 기록으로 남았다는 뜻이었죠. 한국 불법 구조물이라는 프레임은 유엔 문서에서 사라졌어요. 대신 국제 공동조사라는 문구가 박혔습니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아니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한국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리세롱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갔죠. 승자의 여유도 패자의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규칙 전쟁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총성도 없고 폭발도 없고 문장 하나가 바뀌면서 끝나는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연락했어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구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승조원들은 전원 안전하게 이송됐고 블랙박스와 소나 기록은 국제조사단에 인계됐어요. 한국 쪽은요? 조용합니다. 승리 선언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복구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승리 선언이 없다. 이긴 쪽이 조용하다. 보통은 반대잖아요. 이기면 떠들고 지면 조용해지는 게 일반적이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김도윤에게도 연락했어요. 수석 연구원 상황 종료된 것 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김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원래 해야 할 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절차대로 했고 기록을 남겼고 증거를 확보했을 뿐이었죠. 한태준 총괄은 어떻습니까? 평소처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다음 위기. 이 사람들은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어요.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다시 점검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해군, 이순신 이후 현대전에서 검증된 기록 없음. 저는 그 문장을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 해군, 이어도 해역 사건에서 교전 없이 명분 전환을 달성. 검증 방식 절차 기반 증거 보전 및 공개. 공백이 연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순신 이후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이제 기록이 생긴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전 제주에서 봤던 등화 신호가 떠올랐어요. 깜빡이던 가로등. 그 리듬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검증을 어디에 남겨야 할까요? 보고서 파일에만 남기면 곧 잊혀질 거예요. 교범으로 만들어도 읽는 사람은 적겠죠. 뭔가 다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 그 아래 전시 공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무공 이야기라는 곳이었죠. 이순신의 기록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400년 전의 기록과 지금의 기록. 그 사이에 뭔가 연결되는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있어야 했어요. 공백이 아니라 연속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검색했어요. 서울행. 내일 출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소는 광화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12월의 바람이 매서웠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였죠. 사진으로만 보던 그 동상이었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칼을 쥔 손이 단단해 보였죠. 저는 그 동상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4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도 이 사람을 말하고 있었죠. 유럽 대표가 웃으며 던졌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해군이요? 400년 전 이순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순신 이후 공백. 그게 제 판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제주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점검표를 채우던 한태준. 등화 신호를 기록하던 손글씨. 구리선을 연결하던 정확한 손놀림. 그리고 총을 쏘지 않고 버티던 잠수함 부대. 그게 400년 전과 연결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광화문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충무공 이야기 전시 공간이었어요. 입구에서 안내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전시물들이 놓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난중일기 복제본이 보였습니다. 이순신이 직접 쓴 일기였죠. 전투 기록, 날씨 기록, 병력 현황.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씨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자였지만 숫자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날짜, 인원, 물자. 구체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이게 감동을 주려고 쓴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 남긴 거였죠. 증거를 만든 겁니다. 400년 전에. 저는 다른 전시물로 이동했어요. 거북선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치수가 적혀 있었죠. 길이, 너비, 높이. 정확한 숫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급 기록이 있었습니다. 화약 몇 근, 화살 몇 개, 식량 며칠치. 전부 숫자로 남겨져 있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순신이 위대한 건 전투에서 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남겨서였어요.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뭘 준비했는지 전부 적어뒀죠. 그래서 400년이 지나도 검증이 가능한 거였어요. 제주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한태준의 점검표. 시간, 서명, 체크 항목. 그게 난중일기와 같은 문법이었어요.
감탄을 요구하지 않고 검증을 요구하는 방식. 기록으로 증명하는 태도.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저는 전시 공간을 나왔어요. 다시 광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순신 동상이 여전히 서 있었죠. 저는 그 동상을 올려다봤어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순신 이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절차를 지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400년간 이어져 온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최종본을 저장하기 전에 첫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며칠 전 뉴욕에서 수정한 문장이었죠. 한국 해군, 이어도 해역 사건에서 교전 없이 명분 전환을 달성. 검증 방식 절차 기반 증거 보전 및 공개. 저는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비고 해당 검증 방식은 역사적 기록 전통과 연속성을 보임. 연속성. 그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공백이 아니라 연속. 끊긴 게 아니라 이어진 거였죠. 김도윤에게 연락했어요. 수석연구원 보고서 최종본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왜 그렇게 기록에 집착합니까? 점검표, 봉인, 체크리스트. 전부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김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볼 때 답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누가요? 다음 세대요. 우리가 뭘 했고 왜 그랬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때 기록이 없으면 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답하기 위해. 그게 기록의 이유였습니다. 한태준에게도 연락했어요. 총괄님,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평소대로입니다. 점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건이 끝났는데도요?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이 있으니까요. 다음. 이 사람은 항상 다음을 보고 있었어요.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다시 점검표를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26년간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한태준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든 건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을 안 남기고 후회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광화문 쪽을 보니 이순신 동상이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보고서는 끝났습니다. 제 파일 속 공부도 지워졌죠. 이순신 이후 400년. 그 사이가 비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만든 습관이 이어도에서 증명된 거였어요. 한국의 힘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기록을 남기는 습관. 절차를 지키는 습관. 다음을 준비하는 습관. 그게 400년간 이어져 온 거였죠. 저는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교리훈련 검증국으로 복귀하겠죠. 그런데 제 기준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을 이순신으로만 기억하는 나라로 남겨둘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도 사건은 제 파일에서 공백이 아니라 연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연속은 과시가 아니라 절차와 기록으로만 유지되는 성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